판매와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미수금하고 미지급금은요, 판매와 관련이 없다. 네, 그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또 이제 분개하면서 나오면 그때 또 설명 더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 보시면 선급금과 선수금 옆에다가는 이렇게만 적어주세요. 계약금. 뭐라고요? 계약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금이라는 게 먼저 주거나 먼저 뭐 하는 거죠? 받는 거죠. 그래서 선급금은 자산, 선수금은요 부채. 이렇게 이제 나누어 진다라는 거 참고하세요. 부연 설명은 더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또 보시면은요, 여기 뭐냐면 우리가 계약금이라는 게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급금은 먼저 뭐 했다? 줬다. 선수금은 먼저 뭐 했다? 받았다.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죠. 예. 그래서 계약금 관련돼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계약금이라는 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게 확정된 게 아니죠. 예. 그래서 내가 확실할 때에 뭐를 거셔야 돼요? 계약금을 거셔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취소하게 되면은 계약금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예. 근데 받는 경우들도 간혹가다 있어요. 제 주변에서도 있었는데 되게 특이 케이스였는데, 아는 형 하나가 이제 장가 가려고 집을 알아봤어요. 그래갖고 두 군데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두 군데에서 1순위, 2순위 집을 나눠놨어요. 그래갖고 1순위 집에다가 계약을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안 팔겠대. 예. 그래서 몇 순위 집으로 갔어요? 2순위 집으로 가서 800인가 1000을 계약금을 걸었어요. 근데 계약금 걸고 하루인가 이틀 후에 1순위 집에서 또 연락이 온 거예요. 다시 뭐 하겠다고요? 팔겠다고. 네. 근데 어쨌든 1순위 집이 가장 가고 싶은 집이잖아요. 그래갖고 2순위 집 가서 계약금을 받았대요. 네. 그래갖고 제가 물어봤죠. 어떻게 받았어요? 그랬더니 뭐 본인 말로는 뭐 설거지도 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고 청소도 하고 뭐 그랬다 그러는데, 그냥 가서 사정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왜냐면 결혼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계약금 거의 1000만 원 돈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갖고 사정 얘기를 해서 받았다고. 근데 원래는 법적으로도 안 줘도 됩니다. 계약금을 원래 파기하는 사람 잘못이니까.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집주인이 파기하면은 몇 배 받을 수 있어요? 부동산은 2배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집을 살려고 1억이랑 계약금을 걸었어. 근데 집주인이 집값 오른다고 안 팔겠대. 그러면 나한테 몇 억을 주셔야 돼요? 2억을 주셔야 돼요. 네, 부동산만. 다른 쪽은 원금만 주면 되는데 부동산 쪽은 2배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참고하시고.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먼저 주면 뭐라고요? 선급금. 먼저 받으면 선수금. 그거 참고하세요. 다음에 보실 게 됐고, 거기 106페이지 가지급금과 가수금. 가지급금과 뭐요? 가수금. 그래서 가지급금은 자산이고요, 가수금은 부채예요. 네. 근데 얘네는 둘 다 일시적 가계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가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고. 그래서 가지급금으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출장비. 우리 직원들 출장 가요, 안 가요? 가죠. 출장 갈 때 뭐 주죠? 출장비 주죠. 근데 이 직원이 출장 가서 어디 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얼마 쓸지도 몰라요. 네, 그걸 뭐라 그래요? 가지급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급은 했는데 어디에 쓸지 얼마 쓸지 몰라. 네, 그래서 가가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급은 했지만 내용은 모르겠다. 그래서 가지급금.
급금. 그래서 출장비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회사 들어가시면 사장님이 그 아침에 오면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나 이따 4시에 나갈 거야. 200만 원만 준비해 줘.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200만 원 준비했다가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사장님 어디 쓰실 거예요? 라고 자동으로 나옵니다. 왜냐면 우리는 어디 쓸지 얼마 쓸지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사장님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거 어디에 쓰고 영수증 갖다 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사장님이 있고, 또 한 파트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돈 내가 쓰는데 네가 알아서 뭐하게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사장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얘기하든 나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걸 뭐라 그래요? 가지급. 그 다음에 가수금은 수금은 하였으나 내용을 뭐 할 때요? 모를 때. 모르는 경우. 그러니까 돈 받았는데 무슨 돈이지? 이런 게 가수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금은 했는데 내용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제가 가계정이라고 써드리면 모를 때 쓰는 거예요. 알 때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수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에 띵동 거리더니 한 35만 원 돈이 들어왔대요. 모르는 이름이야. 그래갖고 나한테도 이제 모르는 돈이 들어오는구나. 그리고 막 기뻐하고 있었는데 혹시 모르니까 와이프한테 연락을 했죠. 이거 누구누구랬는데 이 사람 알아? 그랬더니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집주인이잖아.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보일러 갈았었거든요. 반반씩 내기로 하고. 그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죠. 뭐 이놈의 팔자가 뭐 맨날 그렇지 뭐. 나한테 꽁돈이 들어올 일은 없어. 그리고 이제 넘어가긴 했는데 그 모르는 돈을 뭐라 그래요? 가수금. 모르는 돈 받았을 땐 가수금, 모르는 돈 줬을 땐 뭐요? 가지급금. 근데 요즘에 요거는 거의 안 생겨요. 가수금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근데 있긴 있어요. 참고로 1년에 계좌번호 잘못 찍어서 잘못 들어가는 돈이 한 1,000억 가까이 된대요. 작지 않은 돈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 통장으로는 안 들어온다라는 거. 그리고 들어오면 어차피 나중에 뭐 해야 돼요? 돌려줘야 되죠. 최근에 사건 하나 있었잖아요. 미국에서 55조인가? 그리고 그 돈 받은 사람이 며칠인가 그때 동안 세계에서 5등이었대요. 돈 많은 걸로. 근데 나중에 다 빼가긴 했지만. 그리고 자기는 숫자만 보고 못 쓴 돈이라고. 근데 우리한테는 그럴 일이 없죠. 그리고 그거 쓰면 나중에 민사로 가갖고 복잡해져요. 그래서 남의 돈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어떡하겠습니까? 네, 108페이지. 상품권 선수금과 예수금. 그래서 모욕, 상품권, 선수금과 예수금. 그래서 보시면은요. 상품권 선수금은 뭐냐면 우리 상품권이라는 건 상품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예요. 뭐를 사는 거라고요? 권리를 사는 거예요. 그거를 일명 상품권 뭐라 그래요? 선수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품권 사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러면 우리는 아직 물건을 산 건 아니에요. 상품권이라는 게 뭐죠? 상품을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소비자 입장이에요? 회사 입장이에요? 회사 입장이에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상품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고 돈만 먼저 뭐 한 거죠? 받은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상품권 선수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면 상품권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품권을 회수하고 물건을 판매하면 그때 매출로 보도록 되어 있어요. 언제 매출로 본다고요? 상품권 팔고 뭐 받았을 때요? 물건 팔았을 때. 그때가 매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품권 샀어. 그러면 상품권 들고 있다가 물건하고 교환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면 물건 팔았으니까 그때 회사에서는 뭘로 잡는 거예요? 매출로.
그래서 상품권을 팔았을 때는 매출이 아니에요. 왜냐면 상품을 살 수 있는 권리를 판 거지 아직 물건은 안 팔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 동안에는 상품권 뭘로 처리해요? 선수금. 그래서 돈만 먼저 받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얘보단 요거 잘 나와요. 예수금. 뭐가 잘 나와요? 예수금. 예수금은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을 내려고 받는 돈이에요. 뭐 내려고 받는 거예요? 세금 내려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세금 내는 것과 관련돼서 좀 유식한 말로 원천징수라 그래요. 무슨 징수라 그래요? 원천징수. 그래서 원천징수의 뜻이 뭐냐면 월급으로 설명을 드리면 월급이 원천이에요. 거기에서 뭐를 징수하는 거죠? 세금 징수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일명 무슨 징수라 그래요? 원천징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금 나오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원천징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요 예수금은 일반적으로 직원 부담분이에요. 누구 부담분이라고요? 직원 부담분. 세금은 크게 월급 관련된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직원이 내는 세금이 있고 누가 내는 세금이 있죠? 회사가 내는 세금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세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지금은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못 그러지만 과거에는 4대 보험을 안 들어주려고 여러 가지 편법들을 썼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은 4대 보험을 들어주면은 거기에 맞춰서 회사에서 부담하는 금액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법으로 장난을 치는 회사들도 많았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은 다 뭐예요? 의무죠. 의무로 다 가입하도록 되어 있죠. 그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회사 부담분인데 이건 안 외우셔도 돼요. 옛날에 외웠어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지문에 줘요. 회사 부담분은 뭘로 처리하시오?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외우진 않을 거예요. 저거는 드릴 건데. 그래서 일단 직원이 내는 세금은 대표적으로 소득세,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건강보험,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 그 다음에 고용보험. 이런 식으로 직원이 내요, 안 내요? 내요. 그걸 무슨 금이라 그래요? 예수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월급명세서 보면 그 월급명세서 안에 이런 게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세금을 떼고 우리가 돈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전, 그 다음 뭐요? 세후.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세전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세후가. 그래서 다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우, 세금 떼고 났더니 들어오는 게 얼마 없어. 나중 되면 더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목표 중에 하나가 저거잖아요. 뭐냐면 복지국가. 복지국가 되면요, 지금보다 더블 내지 따따블로 뛰어요. 안 그러면 복지국가가 될 수가 없어요. 복지국가가 뭐예요? 놀고 있어도 먹고 살 만큼 지원이 다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프랑스 같은 경우엔 최고 세율 70%예요.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은 가져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돈 조금 번다 그래서 아주 조금 낸다 아니에요. 우리나라보다 많이 내요. 왜냐면 복지국가잖아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애들 초등학교 입학 때까지인가 초등학교 때까지인가 어쨌든 그때까지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운 돈이 지원금으로 나와요. 근데 그게 왜 생겼냐면 원래 프랑스가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낮았었어요. 그래갖고 프랑스에서 이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쓴 방법 중에 하나가 애기 낳아 그러면 지원해줄게. 이렇게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나중 되면은 바뀔 거예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기를 안 낳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또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그거 아니어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들도 솔직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아기 하나 낳으면 몇 살 때까지 매달 얼마씩 줄게 이렇게 바뀔 거예요, 우리나라도. 왜냐면 프랑스가 그렇게 해서 성공했거든요. 우리나라가 현재 0점대로 들어갔잖아요, 출산율이. 프랑스는 지금 1.8명인가? 어쨌든 우리나라보다 거의 더블 정도로 높아요. 근데 한 10년인가 15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랑 반대였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걸 대입을 해야 되는데 하려면은 뭐를 많이 내야 돼요?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왜냐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세금 갖고 해야 되니까. 또 나중 되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이고, 하나 빼먹었네. 죄송합니다. 국민연금 빼먹었네요. 국민연금도 나중 되면 고갈돼요. 맞죠? 네, 고갈되면은 자라나는 새싹들이 세금을 많이 내서 그걸로 내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럼 결론적으로 세금은 무조건 뭐 할 거예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구조 자체가. 근데 저도 딸을 하나 키우고 있지만, 딸내미가 내야 되는 세금이 아마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내는 거에 최소 더블. 네, 최소 더블이에요. 따따블이 될 수도 있고, 한 4배 이상 더 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세율은 계속 뭐 할 거니까요. 올라갈 거니까. 왜냐면 뭐 아무리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화 시대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출산율 줄어들고 있는 건 언젠간 타격이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오잖아요. 지금 일본이 그렇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엔 공무원 투잡 가능해요. 풀렸어요. 근데 왜 풀어줬냐면 없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외국인을 들여오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공무원 너네 투잡해도 돼. 로 풀어줘 버렸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마 코로나 끝나면 일본으로 많이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 일본에서 사람들을 계속 채용을 할 거니까. 근데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가면 놀러 가면은 여행객이지만 일하러 가면은 외국인 노동자예요. 그러면 솔직히 저 포함해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외국인 노동자 그러면 좋게 봐요, 안 좋게 봐요? 솔직히 안 좋게 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내가 가서 그 눈초리를 다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리고 외국에서 돈 버는 거 만만치 않아요. 실제 저 아는 애가 호주에서 용접했었거든요. 걔 다음에도 나왔었어요. 다음 아시죠? 거기에서 특집으로 외국으로 이렇게 취업하는 사람 중에서 잘 나가는 사람 찍어서 올린 게 있었거든요. 거기에 저 아는 놈이 나왔어요. 그 다음 들어가서 보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놈의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눌러봤더니 제가 아는 걔가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 3개월 후에 얘가 다시 들어왔어요. 연락이 온 거예요. 다시 자기 이제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왜 들어오냐 그랬더니 만나진 못하고 카톡으로 대화만 했었는데 왜 들어왔냐 그랬더니 거기 호주 사장이 너네 나라로 가라 그랬대요. 돈 많이 줘야 된다고. 실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돈 버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돈 버는 것처럼 만만치는 않아요. 오히려 더 힘들 거예요. 지금은 캐나다가 있어요. 근데 왜 캐나다 갔냐면 용접을 하는데 그 호주에서 일할 때에 아침 9시, 아니다.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한대요. 근데 월급이 한 5, 600?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침부터 밤까지 일해도 제가 알기로 3, 400 벌기도 힘들어요. 네. 그래서 외국물 먹은 사람은 한국에서 일하기가 힘들대요. 용접이나 이런 쪽은. 왜냐면 외국 나가면은 고임금의 노동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선 고임금이 아니잖아요, 또. 그래갖고 한국에서 몇 달 놀다가 캐나다 갈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캐나다 가 있더라고요. 가끔씩 카톡에서 사진 보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캐나다 가도 한 5, 600 이상 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바뀌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힘든 일 하면은 월급이 적으신 분들이 많죠. 근데 외국은 힘든 일 하면 오히려 월급이 어때요? 많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마릴린 먼로 5번째인가 6번째 남편이 목수예요. 예. 근데 연봉이 1억이 넘는데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바뀌지 않으면 좀 힘든 부분이 생길 거예요. 예. 근데 아직은 힘들죠.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만약에 딸이 있는데 남편으로 목수를 데리고 와. 예비 남편 후보로. 그러면 좋게 보시는 분들보다는 안 좋게 보는 사람이 아직은 훨씬 더 어때요? 많아요. 이런 거부터 조금씩 바뀌기는 해야 되는데 쉽진 않을 거예요. 예. 왜냐면 저도 우리 꼬맹이가 공부를 한다 그러면 공무원 시킬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 이대로 가면 최고의 직장은 어디예요? 공무원이에요. 나머지는 다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대기업 30대 후반 40대 초반 되면 쫓겨날 거 준비해야 돼요. 나 여기 나가면 뭐 하지? 이거 준비해야 돼요. 아무리 월급이 세도. 근데 공무원 그러면 정년까지는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진짜 공무원들 아마 엄청 많이 준비할 거예요. 지금도 어마무시하게 준비하죠. 근데 이게 절대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회사부담부는 건강보험,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 그 다음에 국민연금, 그 다음에 고용보험, 그 다음에 모두 내죠? 산재보험. 산재는 100% 회사부담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회사가 냅니다. 근데 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직원 거는 다 예수금 하나로 처리하시면 돼요. 근데 건강보험은 복리후생비, 장기요양보험도 복리후생비,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 조금 외우진 않으셔도 돼요. 요즘엔 나와요, 아예. 그 다음에 고용보험, 보험료, 산재보험도 보험료. 이렇게 처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기 적어드린 건 많은 회사에서 쓰는 방식이고요. 회사마다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뭐가 틀리냐면 우리 복리후생비는 누구 위해서 쓰는 걸까요? 네, 직원이 위해서 쓰는 거예요. 누구 위해서요? 직원이 위해서. 그래서 회사부담보는 다 누구 위해서 쓰는 거예요? 건강보험은 누구 위해서 쓴다? 직원이 위해서 쓴다.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은 예전엔 없었어요. 이거 왜 생겼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노인 인구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죠?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요양시설이라던가 이런 요양 관련돼서도 지원금이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나라가 부자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 돈을 이제 소득이 있는 사람들한테 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받아서 장기요양 관련돼서 요양원이라던가 이런 쪽에 이제 지원금으로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요양보험도 직원을 위해서 쓰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회계에서는. 그 다음에 국민연금. 국민연금 뭔지 아시죠? 우리가 이제 쌓아놨다가 나중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65세 이상이에요, 현재는. 근데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현재는 65세 이상인데 잘못하면 67세인가 68세로 바뀔 수 있어요. 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쓸데없을 때에만 꼭 요거를 갖고 옵니다. 국가에서 OECD 평균 국민연금이 67세인가 68세에 받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 뭐 할 거래요? 맞출 수도 있을 거래요. 그러면 내가 받아야 되는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늦춰지는 겁니다. 근데 그거 왜 늦추냐면 결론은 하나예요. 고갈될 건데 이거는 정치인들이 욕먹어야 돼요. 왜 정치인들이 욕먹어야 되냐면 이 국민연금이 원래 제가 알기로 70세인가 되면은 다 하늘나라로 간다라는 전제 하에 만든 거거든요. 근데 지금 70세예요? 90세예요? 지금 평균 90세예요. 거의 100세 사시는 분들도 많아지실 거고 앞으로.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바꿔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안 바꾼 거예요. 왜냐면 바꾸면 표 안 찍어줄 거니까. 맞죠? 어르신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 돈 준대 그러면 찍어줘요. 나 돈 안 준대 그러면 안 찍어줘요. 맞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갖고 안 만져갖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40년도인가? 빠르면 2040년, 아무리 늦어도 2050, 60년 되면 국민연금이 없어요. 줄 돈이. 그럼 그걸 다 돈 버는 사람한테 뭐 해야 돼요? 뜯어내야 돼요. 그래갖고 뜯어내갖고 그걸 뭐 해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지금 상황이 이상합니다. 근데도 지금 이런 거 바꿀 생각은 없고 쓸데없는 걸로 계속 싸우기만 하잖아요. 그러다 진짜 막말로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 얘기합니다. 허경영 씨 찍을 거라고. 왜냐면 허경영 씨가 뭐라 그랬어요? 결혼하면 집 한 채 줄게. 애 태어나면 1억씩 줄게. 이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말도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잘한다는 얘기예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못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고용보험은 요게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실업급여. 그러니까 저희가 내는 고용보험도 실업급여예요. 근데 회사가 내는 고용보험은 하나가 더 있어요. 실업급여 플러스 교육 관련된 거. 그래서 고용보험은 회사가 내는 게 좀 더 많아요.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은 다 반반씩 내거든요. 근데 고용보험은 회사에서 납부하는 금액이 좀 더 많아요. 왜냐면 직원 교육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산재보험은 100% 누가 낸다고요? 회사가.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시험은 그냥 지문에 나와요. 회사부담보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오. 이런 식으로. 거기에 맞춰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몇 년 이상 부으셔야 받으실 수 있어요? 네, 10년 이상. 몇 회 이상이요?
120회 이상만 부으시면은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에서 바꾸려고 노력을 중이에요. 이걸 뭐 5년으로 내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현재는 몇 년 이상 부으시면 받을 수 있어요? 10년 이상. 그래서 120회 이상은 부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국민연금 쓸데없는 거 아니냐. 있어야 됩니다. 원래 제일 좋은 연금은 자녀연금이에요. 자녀가 대박이 나셔갖고 매달 내 통장에다가 300씩 꽂아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대박이죠. 맞죠? 근데 그럴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꽂아주는 건 둘째 치고 내 통장에서 안 빼가면 다행인 시대니까. 솔직히. 그래서 그게 아니면은 연금으로 내가 나중에 노후를 버틸 수 있는 걸 준비를 하시든가 아니면 진짜 막말로 건물주가 돼서 매달 받는 돈이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다른 거를 만들어 놔야만 내가 성공을 할 수가 있겠죠. 분위기 자체가 현재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109페이지. 오늘의 목표는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채권의 대손. 대손의 뜻이 뭐예요? 일단 채권이 뭐 하는 거라 그랬죠? 받을 돈이라 그랬죠. 대손의 뜻은 못 받는 돈이에요. 그래서 채권의 대손은 받을 게 있는데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래서 공부하시거나 회사에서 대손 발생했대. 그러면 안 좋은 말인 거예요. 뭐 못 받는 거예요? 돈 못 받아요. 그러면 돈 못 받으면 왜 안 좋냐면은 돈 못 받았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 돈 받아갖고 원래 거래처에다 돈도 줘야 되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나도 갖다 써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 못 받을 거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대손 충당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실생활에서 충당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충당은 그냥 요거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보충법을 씁니다. 무슨 법을 써요? 보충법.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충당 들어가는 건 딱 두 가지만 배워요. 대손 충당금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건 내일 배울 건데. 그럼 이거는 뭐 주려고 준비하는 걸까요? 네, 퇴직금 주려고. 네. 그 다음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 관리고지서에 보시면 요거 있어요. 장기수선 충당금.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장기가 1년 넘는 거죠. 수선은 뭐 하는 거예요? 수리. 네,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는 거. 네. 그래서 충당 그러면은 준비하는 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 충당 들어가면 무조건 보충법이에요. 무슨 법이요? 보충법. 그래서 모자른 것만큼 채워줘라. 이게 무슨 법이 되는 거예요? 보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두 가지가 있어요. 대손삼각비하고 기타의 대손삼각비. 그래서 대손이란 말은 안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대손삼각비는 언제만 쓰는 거냐면은요, 얘만 쓰는 거예요. 매출채권만. 아까 매출채권이 몇 가지라 그랬죠? 두 가지.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옴. 외상 매출금도 돈 받아야 되고 받으러옴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거래처가 부도나거나 잘못돼서 안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거기에 대해서 뭐 하자? 준비하자. 그래서 매출채권이고요. 얘는 판매비와 관리비. 그리고 요거를 줄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비요? 판관비. 그래서 TV 보거나 대화하거나 누가 판관비래. 그러면 판매비와 무슨 비예요? 관리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기타의 대손삼각비는 매출 채권이 아닐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여금하고 뭐요? 미수금. 그래서 영업과 관련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우리 회계는 판매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판매와 관련이 있는 것들은 뭘로 처리해라? 대손 삼각비. 그 다음에 판매와 관련 없는 거는 앞에다 뭐를 붙여요? 기타. 그래서 기타의 대손 삼각비는 판매와 관련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없는 거.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교재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채권의 대손, 그래서 대손이란 고객의 채무 불이행으로 수취 채권 등을 받을 때요, 못 받을 때요, 못 받을 때,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손실. 그래서 돈 못 받으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대손삼각비, 그다음에 거기 밑에 대손삼각비의 처리 보시면 매출 채권은 대손삼각비고요. 기타 채권은 뭐요? 기타의 대손삼각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는 거 일단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110페이지 거기 보시면 대손 충당금의 설정 방법이라고 있는데 저희는 요것만 나와요. 시험에는 매출 채권 잔액 비율법만 나와요. 뭐만 나온다고요? 매출 채권 잔액 비율법.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비율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매상 매출금 잔액이 1,000,000원이 있어요. 얼마요? 1,000,000원. 예, 우리 회사는 1%만큼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 예,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1,000,000원에 몇 프로요? 1%. 예, 그러면 얼마예요? 100,000원.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는 1% 정도는 받을 것이다, 못 받을 것이다, 못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잔액의 비율로 한다 그래서 매출채권 잔액 무슨 법이요? 비율법. 근데 이 명칭은 모르셔도 돼요. 왜냐면 그냥 시험 문제에서 매상매출금 잔액의 몇 프로로 한다 이렇게 나와요. 네. 근데 이거 계산 컴퓨터가 해줘요. 저희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다 계산해줘요. 네. 그래서 우린 버튼만 누르면은 됩니다. 그래서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충당 나오는 건 보충법이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부터 보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대손삼각비가 0인 경우, 네. 그리고 우리 회사는 지금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100,000원. 근데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분계는 이렇게 돼요. 대손삼각비 10만원, 대손충당금 얼마요? 10만원. 왜냐면 보충법이라 그랬잖아요. 모자른 것만큼 채워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0이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얼마예요? 10만원이에요. 그럼 얼마를 채워줘야 돼요? 10만원. 근데 요 분계도 컴퓨터가 해줘요. 시험 때에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럴 수도 있죠. 대손삼각비가 3만원이야.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얼마가 부족하죠? 7만원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차변의 대손삼각비 얼마만 준비하면 돼요? 7만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얼마요? 7만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자른 것만큼 뭐 해준다?
채워준다. 그래서 이걸 무슨 법이라 그래요? 보충법.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됐고 그 다음에 118페이지가 재고자산인데 여기부터는 내일 할 거예요. 언제 할 거예요? 내일. 그래서 잠깐만 쉬었다가 12시 반에 뚝지시험 봅니다. 그래서 뚝지시험 아까 그 세 개 있었죠? 질적 특성하고 T자하고 재무제표. 그거 보고 그 다음에 어저께 분계 잠깐 풀었었죠? 그 뒤에 거 분계 또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